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보처리 기사 문제풀이 특강. 네, 2024년도 2회 필기, 네, 소프트웨어 과목을 맡은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준하 교수입니다. 네, 자, 우리 2024년도 2회 필기부터 여러분들이 좀 문제 풀어볼 텐데요. 우리 이제 정보처리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 5과목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언어의 활용,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구축 관리, 이렇게 5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우리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다음 중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기능을 중심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표현하는 도표는 무엇일까요? 네, 1번이 자료 흐름도, 2번 유스케이스, 3번 NS 차트, 4번 시퀀스. 네, 자, 어떤 걸까요? 네, 그죠? 유스케이스입니다. 자,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발될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자 관점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다른 것들을 보시면 자료 흐름도는 DFD라고 해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갔고요. 우리 시스템 구성 요소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흐름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NS 차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논리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시퀀스는 시스템이나 객체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상호 작용하는 과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저 다음 중 UML의 실체와 관계에 해당하는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사물들은 공통적으로 기능을 상위 사물로 그룹화하여 표현한다. 2번, 상위 사물 쪽에 속해 있는 빈 삼각 실선 화살표로 표현한다. 3번, 하위 사물, 우리 뭐 캔두, 상위 사물 이런 형식으로 해석된다. 4번, 실체화된 사물들의 공통 속성을 묻게 되면 일반화 관계가 된다. 네, 답은 어떤 걸까요? 네, 그죠? 2번이 답입니다. 네, 우리 2번 보시면 우리 UML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클래스의 변화가 있으면 다른 클래스도 변화가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러한 표기는 우리가 이제 A, B 이러한 의존의 경우 점선으로, 그죠? 점선의 화살표로 표기하는 것이 우리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UML을 그러면 UML이 뭐냐라고 하면은 UML은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산출물을 명세화하거나 시각화하거나 문서화할 시 사용되는 모델링 기준과 방법론을 통합한 표준 범용 모델링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관계와 연관관계, 또 연관관계에서는 우리 집합연관, 그 다음에 합성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자, 우리 다음 중 워크스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는 겁니다. 1.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요구사항 검증이 가능한지 파악한다. 2.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 이외에 전문 검토 그룹이 상세히 결함을 분석한다. 3.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가 다수의 동료, 즉 이해관계자에게 내용을 직접 설명하면서 결함을 분석한다. 4. 미리 요구사항 명세서를 배포하여 사전 검토 후 짧은 회의를 통해서 결함을 분석한다. 네, 답은 뭘까요? 네, 자, 답은 4번입니다. 네,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요구사항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먼저 분석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기법에서부터 요구사항 표현 방법,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검토하는 방법, 즉 요구사항 검증 방법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의 검정 방법은 보통 동료 검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가 작성자에서 명세서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동료들이 이를 들으면서 결함을 발견하는 것들을 동료 검토. 그 다음에 워크스루는 우리 검토 회의 전에 요구사항 명세서를 미리 배포해서 사전 검토한 후에 짧은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을 제외한 다음 검토 전문가들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결함을 발견하는 우리 검토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문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디자인 패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어떤 걸까요? 자, 1번 개념, 2번 생성, 3번 구조, 4번 행위. 자, 우리 답은 뭘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디자인 패턴의 종류는 생성, 구조,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의 종류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나누고요. 생성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생성과 관련된 패턴으로 우리가 객체의 생성 및 조합을 캡슐화해서 여러 가지 객체가 생성되거나 변경되어도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유용성을 높이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구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클래스, 객체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합성할지 정하는 데 활용되는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나 클래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책임을 분산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중 스크럼의 모델의 프로세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저 스토리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백로그에 기록, 관리한다. 2번 2에서 4주 정도의 반복적인 이터리에이션을 통해서 제품을 완성한다. 3번 유저 스토리를 분할하여 타스크 형태로 각 개발팀에게 분배한다. 4번 소멸 차트를 통해 개발 상황을 체크한다. 네, 정답은 뭘까요? 네, 그죠? 2번. 2번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왜 틀렸을까요? 자, 우리 이테리에이션은 하나의 릴리즈는 1부터 3주의 개발 기간으로 세분화한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 3주가 아니고요. 1주에서 3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충 설명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과 적응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론 개념 중에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럼은 작은 팀으로 구성돼서 각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개발 주기를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 각 주기마다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팀원들이 협력해서 일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섯 번째 문제 또 풀어볼까요?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디자인 패턴은 무엇인가요? 네, 클래스가 오직 하나의 인스턴스만을 가지도록 하는 패턴이다. 접근 제한자와 정적 변수를 활용해서 다수의 인스턴스로 인한 문제, 즉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어떤 디자인 패턴을 설명하는 걸까요? 네, 자, 답은 네, 자, 2번이 싱글톤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요 싱글턴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로서 우리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오직 하나만 생성되도록 하는 보장하는 패턴으로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단일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 싱글턴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것들 보면 빌더라고 하는 거는 객체 생성에 많은 인수가 복잡한 인수가 필요한
복잡한 객체를 단계적으로 생성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팩토리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상위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하위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패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댑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진 클래스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7번째 문제 한번 또 풀어보시죠. 다음 중 워터풀 개발 프로세스 방법에 대한 거의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번. 정해진 단계를 한 번씩만 진행해서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 단계별로 우리 결과물을 명확하게 산출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4번. 제품의 기능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매뉴얼 작성이 필수적이다. 네, 정답은 뭘까요? 네, 자, 그죠? 정답은 그죠?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은 네, 다른 프로세스죠. 자, 보면은 자, 일단은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개발 프로세스는 나성형 모델이라고, 즉 점진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보충 설명을 보면은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의 순서를 정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퍼포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 단계를 진행해 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단계가 수행돼서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우리가 보면서 점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8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익스트리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1번. 짧은 개발 과정의 반복을 극대화해서 개발 생산성을 높인다. 2번. 소규모 프로젝트에 효과적이다. 3번. 기능별로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릴리즈 규모를 작게 분할한다. 4번 확약, 전염, 그 다음에 정직, 존중, 용기 등의 가치를 가진다. 네, 정답은 어떤 걸까요? 네, 확약, 전염, 전직, 존중, 용기 등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은 그죠? 다른 모델이죠.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약, 그 다음에 전념, 정직, 존중, 용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스크럼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XP라고 하는 거는 XP의 5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성, 용기, 피드백, 그 다음에 존중.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XP 쪽에서 핵심 가치로 사용되고 있는 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다음 중 자료 흐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1번. 단위 프로세스를 거친 데이터의 흐름에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 2번. 자료 저장소는 이름 위, 아래로 평행선을 그어 그걸로 표시한다. 3번. 대어의 흐름에 중심을 두고 있어 작업 요소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자, 4번. 프로세스, 자료 흐름, 자료 저장소, 단말로 구성된다. 네, 정답은 어떤 걸까요? 네, 네, 그죠? 대어의 흐름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작업 소요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거죠.
네, 충분히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신 것처럼 자료 흐름도에는 작업 소요 시간들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한다라고 하면 이 그림도가 이렇게 자료 흐름도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자료 흐름도는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동그라미 저장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네모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실제 정사각형 같이 표현하는 거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은 어떻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료 흐름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뭔가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쪽이시잖아요. 설계 쪽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어떻게 출력이 되고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실제 뭐 데이터가 뭐 도서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도서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소위 말해서 책들이 있겠죠. 그 책들이 어떻게 처음에 저장되어 있고 그 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뭐 빌린다 그러면 책을 갖고 있는 빌리는 프로세스, 그것들은 어떻게 화살표로 가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빌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종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 흐름도라고 하는 부분들로 많이 그려놓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그 작업 소요 시간들은 여러분 파악할 수가 없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언제 이거를 가고 언제 가 순서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 소요 시간들은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10번 문제 풀어보죠. 네, 다음 중 아래화에서 설명하는 객체지향 언어는 무엇인가? 자, 객체지향 타입을 정의하고 구현한다라고 구현하는 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유사한 성격을 가진 객체들의 공통된 특성을 추상화한 단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객체가 가지는 속성과 객체가 수행되는 메소드를 정의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객체지향 용어 중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1번 클래스, 2번 객체, 3번 인스턴스, 4번 메시지. 네. 자, 답은 클래스죠. 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사물의 속성과 기능들을 분석한 후 이거를 프로그램의 변수와 함수로 정의해서 실제 세계를 최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반영하고자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정의한 설계도 또는 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객체는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객체는 클래스에 의해서 구성된 각각의 대상, 즉 인스턴스들을 통칭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인스턴스라고 하면 건 또 뭐냐라고 하면은 특정 클래스에 의해서 구현된 좁은 범위의 객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은 객체 간 통신, 상호작업을 위해 서로 주고받는 인터페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1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1번째 문제. 다음 중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관리 요소 한 P가 아닌 것은 어떤 걸까요? people, price, process, problem. 네. 저거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죠? 이런 게 관리가 필요하죠. 뭐를 관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적절한 프로젝트가 될까요? 네. 정답은 네. 가격. 그죠? 네. 네. 자, 우리 프로젝트의 관리 요소는요. people, process, program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하는 우리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뭐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뭐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예요.
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people, process, 그 다음에 proble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people은 사람이죠. 당연히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그램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팀원 간의 협업, 동기부여, 의사소통 등 팀원들의 역량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프로블럼은 프로젝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는 그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절차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PPP,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3P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People, Problem, Process, 소프트웨어 개발의 프로젝트 관리하는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2번째 문제. 이제 아래에 같이 우리가 CPM 도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계 경로에 포함하지 않는 노드는 무엇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잠시 그죠? 예. 멈춰보시고 요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예.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정답은 그죠? 정답은 보시면 네. F입니다. 네, F. 그죠? 그래서 실제 정답은 여기 요 부분이고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알고 가시죠. 자, 우리 임계 경로라는 게 뭐냐라는 거고요. 네, 저기 이 실제 임계 경로라고 하는 거는 작업의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왜 찾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프로젝트의 일부 작업이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어떻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프로젝트가 어떤 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있는데 그죠? 최종적으로 어찌됐건 뭐든지 다 끝내 마치려고 하면은 그죠? 예, 뭔가 어떤 작업 일부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프로젝트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모든 작업이 다 끝나는 것을 기본으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경로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임계 경로를 찾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임계 경로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이런 거죠. 여기 지금 A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죠. 네, 스타트, 그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끝나는 데가 어디예요? 엔드죠. 그죠? 엔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I까지 가는데 경로가 어떤 경로들이 있을까요? 여러 경로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요렇게 가는 경로들이 있을 거고요. 그죠? 예. 두 번째 경로는 어떻게? 요렇게 가는 경로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는 어떻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경로가 있을 거고. 자, 네 번째 경로는 어떻게? 요렇게 해서 요 밑으로 가는 경로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렇게 경로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경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주, 여기서부터 가면 3주, 이렇게 해갖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계산을 다 해봤더니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여기 보신 것처럼 네, A, B, M1, E, I로 가면 첫 번째로 가면 9주가 걸리고요. 예, 두 번째로 A, C, M1, E, I로 가면은 10주가 걸리고요. 예, 그 다음에 A, D, M2, F, M3, I로 가면은 그죠? 9주가 걸리고 A, D, M2, G, M3, I로 가면 그죠? 7주가 걸리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임계 경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가 어떤 거예요? 그죠? 요거죠. 10주. 자, 그러면 10주에는 어떻게 간다고? A, C, M1, E, H, I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가는 경로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경로, 두 번째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경로에서 봤을 때 문제가 뭐예요? 임계 경로를 포함하지 않는 노드. 얘네들 하나의 노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노드들 가면은 그죠? A 있죠, C 있죠, M1 있죠, E 있죠, H 있죠, I 있죠.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는 건 뭐예요? F.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F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하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그죠? 프로젝트를 얼마나, 최종적으로 다 끝나는 게 얼마만큼 걸릴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얘네들을 관리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 자, 아래의 설명의 비용 산정 기법은 무엇일까요? 네, 어떤 기법인데 비용 산정 기법인데 어떤 비용 상정 기법을 얘기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향식 비용 상정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자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전문가들은 측정 비용을 조정자에게 익명으로 제출하고 조정자는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치되는 비용이 도출되면 개발 비용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에서 첫 번째 델파이, 네, 두 번째 그죠? 코코모, 네, 세 번째 단계별 노력, 자, 4번째 LOC. 자, 답은 어떤 걸까요? 네, 비용 산정 기법 어떤 거? 요거를 얘기하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여기에 답은 델파이.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전문가. 네, 전문가. 그죠?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파이 기법은 뭐냐면 전문가가 감정 기법의 주관적인 편견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산정하는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죠. 우리 코코모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있는 우리 LOC의 실질적으로 우리 라인 오브 코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LOC라고 하는 거는 라인 오브 코드, 그래 라인 바이로 코드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그거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계별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능을 구현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을 생명주기의 각 단계별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우리 LOC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각 기능의 원시 코드 라인수의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해 갖고요. 그러한 측정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비용 산정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14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코코모. 네, 코코모의 하위 분류 중 우리 300KD의 SI 이하의 운영체제 또 DBMS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의 개발에 적용되는 비용 산정 기법은 무엇일까요? 네. 자, 어떤 거죠? 자, 우리 코코모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자, 비용 산정하는 기법 중에 아까 풀어봤던 비용 산정 기법들 중에 코코모가 있었었죠.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서 코코모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하위 분할 분류 중에서 그죠? 300에 대한 코드로 이하의 운영 체제이고요. DBMS 프로젝트에 대한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비용 산정 기법,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는 기법이 어떤 걸까요? 네, 자, 답은 그죠? 2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읽어보시죠. 자, 2번은 반분리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조직에서 조직형과 내장형의 중간형으로 트랜잭션 시스템이나 운영체제, DBMS 등의 300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만드는 형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분리형의 산정 방법은 뭐냐면 기법은 컴파일이라든가 인터프리터 같은 유틸리티를 개발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조직형. 조직형은 뭐냐면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로 일괄 자료에 대한 처리나 과학 기술 계산기용으로 5만 라인 이하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상정하는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내장형이라고 인베디드 모드라고 하는 내장형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규모의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이나 운영체제 등의 30만 라인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특정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상정하는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15번째 문제 한번 또 풀어보죠. 자, 15번째 문제, 다음 중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과 평가에 대한 표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어떤 걸까요? 네, 1번 펑셔널리티, 2번 리얼러티, 3번 유서빌리티, 4번 우리 캐퍼빌리티. 네,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그죠? 평가하는 것들. 정답은 네, 그죠? 캐퍼빌리티가 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한 표준에 관련된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ISO 우리 9126이라고 하는 것에서 표준에 된 건데요. ISO 같은 것은 국제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표준들 중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품질에 관련된 소위 말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이 쪽인데요. 그때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요렇게 그죠? 펑셔널리티, 리얼리티, 유저리티, 이펙션시, 그 다음에 메인터넌티, 포터빌리티. 네, 요렇게 우리가 네, 6가지 정도의 우리가 품질 기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것들 설명을 좀 드리면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명시된 요구사항과 내재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라는 것들이고요. 기능적인 문제. 자,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명시된 조건에서 정의된 성능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정도가 실질적으로 신뢰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용성.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효율성, 성능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요구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효율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지 보수성.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또는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유지 보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식성. 자, 다른 환경에 소프트웨어를 이전할 수도 있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 이식성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을 갖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 기준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럼 그 기준을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죠. 소위 말해서 뭔가 객관화되고 일반화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국제 표준에서 얘기하는 ISO 9126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가 표준, 평가 표준을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16번째 문제. 케이스 도구에 대한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네,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팅, 에이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래서 엔지니어링. 뭔가 소프트웨어를 그저 만들 때 도와주는 컴퓨터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1번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점진적으로 개발을 지원한다. 두 번째, 표준화된 문서 생성과 정보 공유 및
협업 지원을 통해 유지보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3번 명령어, 문법에 숙지가 필요하고 케이스 도구 간 효율성이 높다. 4번 도구의 비용은 비싸지만 개발 비용, 기간은 절감된다. 자, 우리 답은 뭘까요? 네. 자, 답은 그죠? 우리가 명령어, 문법에 숙지가 필요하고 케이스 도구 간의 호환성이 높다가 아니죠. 자, 그러면 내용이 틀린 내용이 뭐냐면 케이스 도구는 도구 간의 호환성이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동화돼서 만들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이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떤 것들을 실적으로 이제 쓰는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그 다음에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디버깅 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컴퓨터와 전용의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해서 자동화로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화된 개발 환경 구축 및 우리 문서 자동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작업 과정 및 데이터 우리가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 간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증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구를 갖고 호환성 있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저 작업 과정과 데이터에 대한 공유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17번째 문제. 이제 풀어보시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들의 변경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활동 및 기법은 무엇일까요? 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있는데 거기에 활동과 기법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산출물의 변경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어떤 걸까요? 자, 우리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들 그죠? 하는 것들을 즉 소위 말해서 소스 있죠? 소스 관리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거를 우리가 무슨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형상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상 관리는 개발 과정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때 최초 개발을 할 때뿐만 아니라 모구 사항이 변경이 되거나 뭔가 변경 사항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할 때마다 소스들이 바뀌겠죠. 근데 그러면 내가 전에 했었던 건 뭐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죠? 뒤죽박죽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상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 관리는 모든 단계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수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개발 전체 비용을 줄이고 여러 방해 요소인 최소한 보증들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관리들은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구 관리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을 수집, 분석, 추적하고 개발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영, 관리하고 활동하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입증 관리, 즉 개발 산출물이 정의된 요구 사항과 설계 명세서를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검증 관리라고 하는 거는 완성된 시스템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이렇게 제대로 기대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용자 요구 사항과 만족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 잘 동작하고 사용자가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검증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18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미들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옳은 겁니다. 자, 1번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자, 2번 소스 코드를 무료로 공개하여서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 및 새로 만들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다. 자, 3번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와 작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 관리,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자, 4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관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공통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답은 어떤 걸까요? 우리 미드레이어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정답은 네, 그죠? 1번. 그죠?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위치하고 우리가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가 아니죠. 네, 그럼 뭐냐라고 하면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위치해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미드레이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마셨던 내용 중에서 소스 코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개작이 가능한, 즉 소위 말해서 변경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그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와 작용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리소스를 관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운영체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19번째 문제. 네, 다음 중 우리 하이포, 차트의 종류가 아닌 거는. 자, 어떤 걸까요? 그죠? 하이레디컬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하이퍼라고 하는 건, 자, 여기에 아닌 거. 가시적 도표, 의존적 도표, 그 다음에 총체적인 도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부적인 도표. 네, 자, 어떤 걸까요? 네, 의존적 도표가 아니죠. 네, 자, 그러면 해설을 볼까요? 자, 우리 하이퍼라고 하는 거는 그죠? 하이레디컬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계층적으로 구조화하고 그 기능의 단위를 입력, 프로세스, 출력 관계로 우리 표현하는 도구로 소위 말해서 하이퍼 차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종류는 가시적인 거, 도표, 총체적인 도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도표, 이런 것들로 종류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시적인 도표는 뭐냐라고 하면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계층적으로 나타나는 개요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총체적 도표라고 하는 거는 각 기능, 블럭의 입력, 처리, 출력 관계를 요약한 도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도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세부적인 도표라고 하는 거는 기능 단위로, 펑션 단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처리 절차와 흐름을 상세히 기술하는 도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20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우리 UML 다이아그램 중 타이밍 다이아그램에 대한 설명 중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게 우리가 다이아그램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의 우리 다이아그램이 또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의 설명은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첫 번째, 한 객체의 이벤트 활성에 따른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2번, 객체의 상태 변화와 시간 제약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3번, 객체들의 생성과 소멸, 객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표현한 것이다. 네, 자, 4번,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설명을 한번 볼까요? 네, 시간축으로 우리가 우리 다이아그램은
시간축을 중심으로 객체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다이아그램으로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실시간 시스템, 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 등 시간 의존성이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스테이트. 스테이트 다이아그램 같은 것들은 한 객체의 이벤트 활성에 따라서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스테이트 다이아그램 쪽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라고 하는 건 순서, 그죠? 다이아그램인데요. 객체들의 행성에 대한 소멸과 객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시퀀스 다이아그램들을 많이 그려놓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스 케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우리가 기능을 중심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유스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스 케이스는 여러분 어떻게 소위 말해서 잘 많이 쓰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달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었어? 이렇게 유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유저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배달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데 어떤 프로세스 버튼을 눌러서 즉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검색을 먼저 해보겠죠. 배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소위 말해서 검색이 되면 그거를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한 거를 어떻게 주문을 하겠죠. 네, 주문.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 사항들을 분석을 해갖고 어떻게 기능 중심, 그래서 기능 중심, 여기 보시면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모델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많이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쪽을 여러분 살펴보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보셨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까?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그냥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적절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여러 가지에 대한 방법론, 그다음 종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많이들 어떻게 그러한 설계를 할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실제 우리가 적절하게 하는 건 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별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겠죠. 도표를 그리는 거, 도표를 어떻게 그리는 거, 순서는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고, 그죠? 만약에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인 검증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검증을 하고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죠. 그러면 기준은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검증, 평가하는지,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소프트웨어를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먼저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그거를 그 단계별로 방법론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소위 말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표준, 국제 표준 이런 것들을 가갖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 표준이라든가 방법론을 왜 쓰냐라고 하면은 그죠? 그거를 써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베스트 프랙티스 좋았더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써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그런 기법들과 그러한 방법론과 이런 것들을 써보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람이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개발에 대한 것들을 내가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개발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려면 내가 막 고민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썼던 거, 베스트 프랙티스 아니면 표준 이런 것들을 먼저 갖고 올겠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이 뭐야? 라고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할 때,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써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설계에 대한 뭐 방법론, 종류, 기법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는 소프트웨어 설계 정보 처리 기사 이 파트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느냐, 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방법론이 정확한 게 맞냐, 옳으냐, 이런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지금 어떤 거,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방법론과 어떤 기법과 어떤 방법론의 기법이 종류가 있고 그 종류들은 어떤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쫙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있는 정보 처리 기사 첫 번째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쪽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고 사항이고요. 이 정보 처리 기사 문제는 그죠? 시험 시행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있고요. 저희가 지금 문제풀이했던 이러한 화면의 문제들은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2차 가공한 것이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